ready. The time has come. Jesus Christ! 베놈 더 라스트 댄스가 개봉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베놈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팬들의 애정만큼은 여전한데요. 특히 이번 3편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장면들, 그 숨겨진 의미와 의도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No. Oh. Yeah, we. Venom. I'm gonna need to work on that. 이번 베놈 라스트 댄스는 신비오트의 창조주 널이 클린타에서 올블랙 네크로소드의 손이 결합된 채 감금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널의 목소리는 베놈2 렛 데어비 카니지의 감독 앤디 서키스가 맡았는데 스노크부터 골룸, 시저, 키노로이까지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류 역할 전문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허의 신 널이다. 세계의 배능자. 오래전에 빛이 내 왕국을 침략했을 때 나의 신비오트들이 나를 배신해 이곳에 가두었다. 이제 코덱스가 완성되며 나의 자유의 열쇠가 될 것이다. 온 우주를 뒤져서라도 이 열쇠를 찾아라. 내가 탈출하면 존재하는 모든 행성을 멸망시키고 나의 배신자들을 파괴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목숨으로 보답받을 것이다. 널은 신비오트의 창조주이자 신으로 토니 케이츠의 베놈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킹인 블랙 스토리라인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이 스토리라인은 다음 소니 영화 시리즈의 떡밥으로 보이는데요. 널은 만화에서 어비스라는 영역을 지배하는데 어비스는 모든 것이 사라진 우주와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기 전의 상태 사이에 있는 중간 영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블 세계관에서는 우주가 여러 번의 생명 주기를 거쳤고 6번째 우주는 빅뱅으로 소멸했다는 이야기이죠. 어비스는 하나의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688번 우주 바깥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특별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우주와는 다른 곳으로 멀티버스 속에서 우주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영향을 주지 않게 안전한 경계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널이라는 캐릭터는 우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널은 원래 셀레스티얼이라는 강력한 우주적 존재들이 만든 5번째 우주의 일부였습니다. 셀레스티얼들은 널을 다음 우주의 검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하지만 널은 이 계획에 반발하며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인 살아있는 어둠의 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검으로 널은 셀레스티얼 한 명의 머리를 잘라내버렸고 그 머리를 대장간으로 삼아 검을 강화시켰는데 만들어진 최종 무기가 바로 올블랙 네크로소드입니다. 올블랙 네크로소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 검은 어둠의 힘을 내포하고 있으며 불사의 존재로 신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널은 이 검을 들고 스스로를 세상의 배는 자라고 부르며 이 검은 천둥의 신 토르와 싸우는 신 도살자 고르가 사용하는 검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는 이 검이 코믹스처럼 널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원작에서는 널이 참수한 셀레스티얼의 머리가 우주에 떠다니는 거대한 기지 노웨어로 이어지는데 영화에서는 이 설정이 사용되지 않았죠. 이 부분은 영화 감독인 제임스 건이 직접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오프닝에서 클린타의 땅에 묻힌 신비오트 시체들이 보이는데 이는 널이 창조한 실패작들로 반란을 막기 위한 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널은 그의 왕자 세계, 즉 살아있는 어둠으로 창조한 인공 행성에서 신비오트 군단을 이끌며 그 중에서도 그랜델이라는 신비오트용은 널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행성을 파괴하는 데 사용됐죠. 하지만 어느 날 토르가 나타나 번개의 힘으로 널과 그랜델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으로 널의 힘이 약화되면서 신비오트 군단들이 널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비오트들은 널에게 반란을 일으켜 그를 왕자 세계에 가뒀죠. 이 행성은 신비오트들에 의해 클린타라고 불리며 그들의 언어로 감옥을 뜻합니다. 널이 우주 곳곳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이 스스로의 길을 찾게 된 신비오트들은 일부는 선량한 숙주와 결합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널의 지배를 받는 도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깨닫습니다. 선량한 신비오트와의 결합에 적합한 예시인 에디와 베놈의 공생관계는 신비오트들을 강제로 조종하던 널의 방식을 부정하는 셈이 되면서 널은 에디와 베놈에게 분노와 복수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코덱스는 베놈 세계에서 신비오트와 숙주가 연결될 때 생기는 특별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신비오트와 숙주의 관계를 보여주는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신비오트들이 공유하는 거대한 집단의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다리 역할도 해주죠. 코덱스는 마치 사람마다 다 다른 지문처럼 신비오트와 숙주 사이에 각자 고유하게 생겨나죠. 특히 코믹스에서 코덱스의 개념은 에디 브룩이나 캐서디 같은 중요한 캐릭터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신비오트와 연결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기억이나 생각은 신비오트들의 의식세계인 하이브 마인드라는 곳에 저장됐는데, 하이브 마인드는 신비오트들이 공유하는 집단 의식으로 모든 신비오트가 하나의 의식처럼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죠. 이 때문에 신비오트와 연결된 사람들은 죽더라도 그들의 의식이 마치 사후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널의 독백에서 등장하는 문구들은 하이브 마인드를 통해 파동처럼 울려 퍼집니다. 예를 들어 내 왕국을 침략한 뒤 신비오트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것이 나의 자유였어요. 같은 말들의 이를 보여줍니다. 널은 신비오트들을 더러운 자손이라 부르며 그들에 대한 혐오와 배신감을 드러내는데요. 이 메시지는 하이브마인드의 연결을 통해 제노페이지라는 외계 생명체에게도 전달되죠. 제노페이지는 1996년 코믹스 베놈 더 헌티드에서 처음 등장한 존재로 신비오트를 사냥하는 야생 외계 종족입니다. 이들은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비오트 숙주의 뇌를 먹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결합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숙주의 뇌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이들의 식성이 단순한 생존 욕구를 넘어선 맛을 즐기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되며 먹은 육체가 머리 뒤로 흘러나오는 장면을 추가해 더욱 잔혹하게 표현됐죠. 만화에서 제노페이지는 널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널이 등장하기 약 20년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제노페이지가 신비오트보다 낮은 지능을 가진 하위 종족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널이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지능을 부여했다는 설정으로 해석되죠. 제노페이지는 신비오트와 숙주가 결합해 코덱스가 활성화되는 순간 그들을 감지하고 빠르게 추적합니다. 널은 이들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 포털을 열어줬지만 감금된 상태에서는 직접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반면 셀레스티얼처럼 공간이동이 가능한 존재로 묘사된 널은 감금에서 풀려난다면 우주 곳곳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이후 지구로 전환되지만 여기서의 지구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엔딩 장면에 등장한 616번 우주의 지구입니다. 이는 톰홀랜드의 피터파커가 있는 우주가 널에게 위협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스파이더맨4의 설정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죠. 이 장면은 노웨이 홈의 엔딩 장면과 유사하지만 타노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에디가 그들 좋아한다는 네 보라색 외계인 친구 말이야 라고 말하자 바텐더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는 내 가족을 5년 동안이나 사라지게 했어요. 노웨이홈이 소니와 마블의 공동 제작이긴 하지만 마블 세계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분립을 언급하며 영화가 시작되는 것은 흥미로운 디테일인데요. 이는 널의 위협이 베놈의 688번 우주뿐 아니라 마블 세계까지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톰 홀랜드는 최근 스파이더맨4 촬영이 2025년 여름에 시작될 예정이며 2026년 개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노웨이홈의 엔딩에서 에디는 스파이더맨을 만나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스파이더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에디가 빛을 발하며 사라지는 장면에서는 에디 뒤로 선형 균열이 나타나 그를 끌어당기는 시각 효과가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멀티버스 이동의 시각적 표현으로 에디와 베놈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강조하죠. 또한 영화 속에서 멕시코 해변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는 아카풀코보다는 리우 데 자네이로와 더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후 에디와 베놈이 688번 우주로 돌아왔을 때 거대한 도시는 사라지고 소박한 해안가 마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블 세계가 더 발전된 세계로 설정되었음을 암시하며 시헐크에서 브루스 배너와 토니 스타크가 멕시코에 감마 연구소를 세웠다는 설정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마블 세계 속 멕시코가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배경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놈은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 이 멀티버스 짓거리 좀 그만하고 싶다 라는 대사를 통해 멀티버스 여행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에서 베놈과 에디는 한 바에 앉아있으며 이곳의 단순한 조명과 분위기는 마블 세계관의 616번 우주처럼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소박하고 현실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배경음악으로는 영화 피비 혀먼의 데모홈에서 사용된 곡으로 데킬라가 흘러나오고 베놈은 에디를 조종해 샴페인에 다른 음료를 섞게 만드는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죠. 에디와 베놈은 뉴스에서 에디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패트릭 멀리건 형사의 죽음과 관련해 여전히 수배 중이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전 영화인 렛데어비 카니지에서 멀리건은 신비오트에 감염된 상태로 남겨졌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는데요. 이 상황은 임페리엄 프로그램이 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죠. 에디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며 뉴욕으로 돌아가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을 추방한 부패한 판사를 언급합니다. 판사의 비리 정보를 쥐고 이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 장면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00에서 에디 브룩의 기원과도 연결되는데, 에디는 사진기사로 일하던 잡지사를 통해 연쇄살인마 신 이터의 정체를 밝히는 단독 기사를 썼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지목한 인물은 무고한 사람이었고 이로 인해 추방된 바 있습니다. 애는 과거 에디가 음모론을 다루다 실수해 직업적 망신을 당할까 우려했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그 사건이 부패한 판사와 얽힌 더 큰 음모의 일부였음을 암시하고 에디는 판사의 비리를 이용해 뉴욕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돌아갈 계획을 드러냅니다.
베놈이 "나는 항상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은 노웨이홈의 마지막 전투에서 베놈이 스파이더맨과 함께 싸우기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에디와 베놈은 불법 투견장에서 걔들을 구해주는데 싸움 중 에디는 항상 신발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이아드의 주인공처럼 매번 신발을 잃는 에디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이후 베놈은 상대의 머리를 하나씩 집어삼키기 시작하는데 뇌 속의 화학물질인 페니레티라민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인간의 뇌를 먹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빠르게 지나가고 피가 나오지 않도록 연출되어 영화가 15세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죠. 또한 이 장면에서는 에디와 베놈이 싸움 중에도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베놈 특유의 독특한 특성도 드러냅니다. 비록 허구의 존재인 베놈이지만 에디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나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모습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CCTV에 에디가 포착되자 어두운 방에서 한 미스터리한 인물이 그를 지켜보며 스트릭랜드 장군을 불러 라고 지시합니다. 이 인물은 임페리온 프로젝트를 조종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의 방은 펜타곤이나 CIA 같은 정부기관 분위기보다는 비밀 결사나 대기업의 음모를 연상시키는데 그가 소속된 조직은 오스코프, 알케맥스, 호라이즌 같은 기업일 가능성을 암시하죠. 스트릭랜드 장군은 임페리온 프로젝트의 리더로 지구에 온 신비오트를 사냥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이 캐릭터는 도니 케이츠의 2018년 베놈 시리즈에서 처음 소개됐으며 만화에서 티라노사우루스로 변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에서는 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스트릭랜드는 멕시코의 바에서 신비오트를 바이러스 유출로 표현하며 그의 팀이 신비오트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죠. 또한 그의 팀은 신비오트가 숙주에게 전이되는 방식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한편 미스터리한 인물이 마틴 리, 즉 미스터 네거티브일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요. 그는 빛과 어둠의 힘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인물로 자선가로 활동하는 마틴 리와 범죄 제국의 보스 미스터 네거티브라는 이중적인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정이 영화에 반영되었다면 임페리온 프로그램의 권력과 중국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장치일 수도 있죠. 소니는 중국 시장에서의 흥행을 기대하며 이전에도 중국 정부의 검열을 고려해 영화 내용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베놈 라스트 댄스 역시 중국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설정이 영화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테디 페인 박사의 쌍둥이 오빠인 테디어스 페인은 1996년 베놈 더 헝거런에 등장한 과학자로 사고로 감각을 잃고 기계식 손가락 장갑을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영화에서는 테디가 사막 폭풍에서 번개를 맞고 그 충격이 쌍둥이 오빠에게 전해져 사망하는 비극적인 장면으로 각색되었는데요. 이후 테디는 로즈웰 음모론 티셔츠와 외계인 귀걸이 등으로 오빠의 삶을 대신 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영화는 예고편에서 보여준 유성 대신 스트릭랜드의 오스프리 헬리콥터가 51구역으로 복귀하는 장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테디는 다음날 로즈웰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며 경비원 짐과 바퀴벌레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는 엔딩 장면에서 바퀴벌레가 에곤이 신비오트를 발견하는 복선이 됩니다. 테디는 임페리온 프로그램으로 향하는데 이는 정부기지인 55구역에서 연구 중인 신비오트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만난 세이디는 녹색과 빨간색 크리스마스 트리 브로치를 착용해 만화 절대적 카니지에 등장한 래셔를 암시합니다. 테드는 톡신의 감염으로 청록색 신비오트로 변한 멀리건과 대면합니다. 이 장면은 인디펜던스 데이의 외계인 대화 장면을 연상시키며 멀리건은 신비오트들이 어둡고 차가운 우주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외치는데요. 이는 도니 케이츠의 킹 인 블랙 만화에서 인용된 대사로 어둠은 이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디와 베놈은 쾌온다 항공기의 창에 매달려 별일 없지 라는 의미의 윙크 장면을 연출하는데 이는 트와일라이트 존의 오마주입니다. 사실 신비오트들은 카니지, 라이엇과 같이 다양한 색을 갖고 있는데요. 베놈만이 유일하게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널의 검의 색깔도 베놈과 같이 검정색인데 이를 통해 검정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닌 신비오트의 기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고 베놈과 널은 어둠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널이 에디와 베놈을 찾는 데 더욱 혈안이 되는 것이죠. 둘은 제노페이지의 공격을 피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며 베놈은 낙하산 형태로 변해 에디를 안전하게 착지시키지만 그의 부채 한 짝은 사라지는데요. 에디는 마틴이라는 음모론자와 만나고 베놈은 제노페이지와 널에 대해 에디에게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놈은 에디와의 코덱스가 널의 탈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에디 없이는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베놈은 말과 결합하는데 이 말은 촉수로 갈기와 꼬리를 형성하고 베놈 말은 산을 넘어가며 에디가 떨어질 때마다 촉수로 다시 안치며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영화에서 테디 페인은 쌍둥이 오빠의 로즈웰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고 네바다 사막의 외계 고속도로를 지나며 외계인 음모론 스티커가 붙은 우체통을 지나가는데요. 51구역에서는 스트릭랜드 장군이 다양한 신비오트 샘플을 확인하며 신비오트들이 지구에 피난을 온다는 이야기를 의심합니다. 스트릭랜드는 네이비실 팀을 이끌고 헬리콥터에서 입수해 작전에 돌입하고 베놈은 물고기와 개구리로 숙주를 옮기며 에디를 구하기 위해 결합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노페이지의 위치가 노출되고 군인들과 제노페이지의 싸움 속에 둘은 도망치죠.
에디는 마틴 가족과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며 데이비드 보위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마틴의 아들 니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놈은 에디가 좋은 아빠가 될 것이라며 만화 속 에디의 아들 딜런 브록을 암시합니다. 스트링랜드는 식스를 소집하지만 사실 이들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에디와 베놈을 구출하는 군인일 뿐인데요. 51구역으로 돌아와 스트링랜드는 세이디에게서 베놈을 떼어내고 에디를 제거하려 하지만 세이디는 다른 신비오트를 방출하여 과학자들이 결합하게 돕습니다. 세이디는 래쉬와 결합하고 보안 요원은 퉁퉁한 신비오트와 결합하며 싸움이 지상으로 옮겨지는데 에디는 리프에게 외계인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며 가족들을 구하죠. 스트링랜드는 폭발을 일으켜 신비오트를 무찌르려 합니다. 그러나 제노페이지는 복구되고 널에게 더 많은 제노페이지를 소환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에디와 베놈은 오토바이로 추격하며 헬리콥터의 날개를 타고 도약하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스트링랜드는 산성 용액과 수류탄을 터뜨려 구조물을 폭파시키고 베놈은 제노페이지와 융합하여 에디를 보호하죠. 테드는 세이드를 구하기 위해 에고니로 변신하며 손에 전류가 흐르는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그녀가 오빠의 죽음 이후 갖게 된 마음의 상처와 연결되죠.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에디는 모든 것이 꿈이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베놈을 찾지만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장군은 에디의 기록을 삭제하며 뉴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리고 에디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며 난민들을 환영하는 상징을 떠올리고 이는 널에게서 도망치는 신비오트들에게도 큰 의미부여가 되었죠. 토마디는 이번이 마지막 베놈 영화지만 널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죠. 만화 킹인 블랙에서 피터 파커가 에디를 대신할 가능성이 열리며 캡틴 유니버스와 이니그마 포스가 포함된 이야기가 우주적 규모로 확장될 여지를 남깁니다. The time has come. Jesus Christ! 지금까지 베놈 더 라스트 댄스에서 몰랐던 사실들을 디테일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비체인이었습니다.